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집들을 좀 지었는지, 네, 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료에서 몇 가지 추가된 거는 좀 있기는 하지만 뭐 방향이나 내용에 있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되면서 시작이 된 건 최근 한 2, 3년 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주거라는 것이 인간의 활동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어떤 공간인 거고, 그것은 우리가 내는 공동의 세금으로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주거의 안정을 좀 실현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워낙에 이 세금을 적게 걷고 세금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사람에게 이 주거 안정을 공공이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갈수록 내가 너보다 더 못 살아, 얼마나 더 못 사는지 알아? 라고 증명을 해야만 공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 힘으로 이제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혼자 힘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층위들이 계속 많아지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라고 청년들이 그 주거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달팽이는 사실 껍질이 있어서 집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민달팽이는 아시겠지만 껍질이 없이 맨몸으로 다니거든요. 집이 없이. 그래서 거기에 빗대어서 이제 이 민달팽이라고 이름을 짓고 청년들이 그 주택협동조합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더 이상은 혼자서는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진짜 예측이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불안한 거는 뭐냐면 계획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그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계획도 세울 수 없어요. 그러면 막 불안해지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뭐 일주일 남았으니까 요 날은 요거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좀 안정이 되는데, 이 주택 문제는 갈수록 예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집을 우리가 장만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고, 내가 언제쯤 이런 생활을 하면서 안정적인 주거를 가질 수 있을까를 계획할 수 있으면 우리는 안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그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불가능하니 함께 우리가 해결을 해보자라고 해서 함께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그 공공이 해야 되는 주거 안정 실현을 사실 공공이 그 역할을 이제 못하기 때문에, 주택협동조합도 우리 스스로 그 공공이 되어서 공공성을 발휘해 보자라는 측면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주택협동조합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이런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서 활동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협동조합형도 있고 사회적 기업형도 있고 비영리 단체형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차이는,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쨌든 사회적으로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법상 보면은 이게 영리를 추구하는 비영리가 아닌 영리법인이에요. 협동조합 이제 기본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의 이해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이제 협동조합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협동조합은 그러니까 해당되는 조합원들의 그 이해와 필요를 추구하면서도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이제 추구하기 때문에 비영리의 활동을 많이 담고 있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이 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조합원들의 이해와 필요에 충실한 협동조합형의 이제 주택 공급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은 물론 이제 그 이윤이 남으면 그 이윤을 사회적으로 이제 쓰는데, 어쨌든 이제 주식회사나 어떤 개인 대표 체계의 그런 이제 기업형의 사회적 기업형이 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비영리 단체형으로 말 그대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조직들이 이 사회적 주택을 좀 공급을 좀 하고 있는데요. 협동조합형 안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협동조합이 소유를 하고 조합원에게 임대를 하는
그런 임대형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합원끼리, 그러니까 개인들끼리 되팔지 못하고 시세 차익을 개인이 가져가지 않고 협동조합이 계속 소유하면서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이제 임대형인 거죠. 그리고 이제 분양형은 협동조합이 지어서 개인에게 소유를 넘기는, 그래서 개인이 그냥 이제 소유를 하면서 유지 관리를 하는 이제 그런 분양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형은 임대형과도 이제 비슷하다고는 할 수는 있는데 그 새롭게 등장한 모델인데요. 뭐 주변에서 이제 주거 공동체라든지 뭐 공동체 주택이라든지 협동조합 주택이라든지 여러 형태들이 이제 좀 나오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것을 이제 차용을 해서 새롭게 사업으로 좀 발굴을 한 건데, SH가 가지고 있는 땅에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기존에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방식을 약간 좀 협동조합형의 방식을 차용을 해서 그 임차인들이 조합을 구성을 해서 그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리형 협동조합 주택을 이제 서울시가 공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되니까 그 뭔가 이제 대상자들도 특징적인 대상자들 중심으로 주택을 좀 모았는데요. 그 육아형, 그리고 청년형, 예술가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서울시에서 이제 관리형 협동조합을 공급해서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형은 정말 사회적인 기업가 중심으로 주택을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청년들에게 그 쉐어하우스를 공급했던 우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행주와 뭐 일촌 나눔 하우징과 같은 그런 사회적 기업형의 이제 주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헤비타트나 다솜 둥지 복지 재단이나 이런 기존의 이제 주거 운동이나 이제 빈민 운동 관련해서 이 또 주택을 공급하는 이제 비영리 법인들 중심의 주택 공급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협동조합형 중에서 임대형으로 어떻게 주택협동조합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 8차례 강의 중에서 협동조합 이야기들이 꽤 좀 나왔던 것 같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협동조합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출자자인 거죠. 내가 혼자서 어떤 거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돈을 모아서 사업체를 꾸리고, 그러니까 사업체를 소유하고 그 사업체에서 만들어낸 물건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자자이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유자이자 그리고 그 사업체의 물건을 이용하는 이용자, 그러니까 세 가지의 지위를 갖게 되는, 그게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조합원이 의사결정 권리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의사결정 권리에는 주식회사처럼 투자한 만큼의 주식 수에 비례해서 그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출자금과 상관없이 한 사람의 한 표씩 이제 권리가 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배당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협동조합도 사업체인 거거든요. 조합원이 어떤 자기의 이해와 필요를 혼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체를 꾸려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함인 거잖아요. 근데 사업을 많이 잘해서 출자한 분들이 다 그 필요를 충족하고 나서도 뭔가가 남았을 경우에는 또 이제 그것을 나누어서 가져가게 되는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 수에 비례해서 이제 그걸 나눠가겠지만,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출자한 거에 비례해서 나눠가기도 하지만 내가 얼마나 이용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나눠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생활협동조합, 보통 생협이라고 이야기하는 먹거리를 많이 이제 구입하시는 그런 생협이 있는데, 거기는 출자금이 한 구자에 제가 있는 이제 두레생협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 사실 3만 원 출자금을 내고도 뭐 한 달 이상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이 있는 반면에 3만 원을 내고 일주일에 두세 번도 더 가는 조합원들이 이제 있는 건데, 사실 이 사업체라는 것은 많이 이용을 해서 순환이 될수록 그 사업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자를 했다고 해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기보다는 충분히 또 이용을 하는 것이 같이 이 사업을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나온 이익도 사실 이용을 또 얼마만큼 했느냐를 반영을 해서 배당을 하는 게 협동조합의 좀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배당보다도 사실 이용을 우선시한다는 것, 이용을 권장한다는 것이 우리 협동조합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 이제 배당은 주식회사의 배당과는 저는 뜻은 좀 개념이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배당하면 일단 뭔가 내가 나누어서 가져가는 것, 내가 공동의 이익이지만 나도 그 이익을 가져가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좀 강한 건데, 협동조합에서의 배당은 그 1차적으로는 그 모두의 이익과 필요를 충족하는 게 사실 1차적인 목표인 거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이 뭐 주식회사나 기업만큼 그렇게 사업을 싹 성공적으로 잘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회계를 사실 1년 이제 결산을 하고 보면 적자가 사실 안 나면 다행이고, 그 수익과 지출이 어느 정도 비율이 맞으면은 정말 사업을 이제 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익이 남을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익이 남는다 하더라도 이제 기본법이나 정관에 따르면 법정 적립금이나 임의 적립금을 통해서 다음 조합원들의 필요와 요구를 또 충족하기 위한 어떤 적립금으로 남겨놓는 게 이제 협동조합의 사업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배당을 정관에 이제 넣은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어쨌든 작은 돈이기는 하겠지만은 출자를 했고 사업을 하는 건데, 설사 이제 어떤 경우에 가서 잘못되는 사업을 잘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안고 가기보다는 합리적으로 뭔가 정리를 해야 될 때 있을 텐데, 그럴 때에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기준을 염두에 둬서 사실 배당이라는 의미를 좀 놓은 거지, 매번 사업을 해서 얼마 이익을 남았으니까 나는 이것을 가져갈 권리가 있다, 나에게 배당을 해줘라, 이렇게 이해가 되는 저는 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출자자이자 소유자이자 이용자라는 좀 삼중적인 지위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1인 1표의 권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배당을 하지만 이용, 그 출자보다는 이제 이용을 우선시한다는 것이 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좀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협동조합 일반적인 논리가 주택협동조합에는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되는지를 보면, 아까 출자자이자 소유자이자 이용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나 혼자서 집을 장만하기에는 더 이상 어려워집니다.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한 20년이면 은행돈 빌려서 갚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갈수록 이게 2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알 수가 없고요. 설사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뭐 5년 넘어가면 원금 갚으면서 숨이 컥컥컥 차서 내가 이거 언제까지 평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에 오히려 그냥 차라리 전세를 살아야지 하고 더 되팔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혼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출자를 해서 공동으로 주택을 이제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 출자와 공동 소유와 그리고 이용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공동으로 출자를 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어쨌든 공동으로 이 사업체를 운영을 하는 거이라서 의사 결정에 있어서 이제 1인 1표의 권리와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뭐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주택협동조합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주택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이용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주택협동조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보면 출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 출자는 어쨌든 개인이 낼 수 있는 돈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주택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모든 조합원이 모두가 다 한꺼번에 이제 주택을 공급받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주택이라는 게 짓는 데 들어간 시간과 이제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은 출자를 하고 나중에 거주를 위해서 이제 지금 출자를 하는 일반 조합원들이 좀 계시고요. 그리고 당장 어떻게 그 주택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뭐 지역이나
돈이나 크기나 이런 거와 맞아서 내가 이번에 입주를 하게 돼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 이제 거주조합원의 출자 이렇게 좀 나누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출자를 통해서 조합원들이 택지를 구입하고 건축을 해서 집을 소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소유를 그래서 이제 소유를 하게 된다는 거는 근데 조합원 개개인이 모두가 다 등기를 올리고 소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상 편의상 이제 이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이 주택을 소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주택협동조합이 이제 법인 자격을 취득을 해서 법인의 소유로 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그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주택협동조합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돈을 모으는지 뭐 이런 좀 실질적인 내용들을 궁금해하신다고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 주택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만 모이면은 만들어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는 건 이제 구청에 그냥 등록하시면은 제일 쉽기는 한데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출생 신고를 하듯이 법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이제 등기를 하고 그리고 나면은 법적 자격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그 법적 자격만 취득했다고 해서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뭔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걸맞는 그 사업자 등록증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조합이 이제 법인이 소유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조합이 소유를 하다 보니까 조합원들에게는 이 형식이 빌려주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이 임대인이 되는 거고 조합원이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합이 임대 사업자의 사업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거주하는 조합원들은 사용을 하니까 어떤 것이든 어떤 형태든 물건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에 따르는 이제 이용료를 내게 되는 듯이 집에 이제 거주를 하니까 그 거주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이제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의 비용은 적정 비용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각각의 이제 월 소득이 있고 뭐 연 소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낼 수 있는 적정 비용을 책정을 하게 되는 거죠.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적정 비용을 내고 조합원은 이제 거주권을 부여받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주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각자 집을 살면 좋겠죠. 독립적으로 살다가 또 모일 수 있을 때 모이고 그런데 도시에서는 아무래도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건물을 위로 많이 올려서 공동으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협동조합의 주택들도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이제 어울려서 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것도 또 유지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의체가 만들어지고 이 집을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이럴 때 1인 협동조합의 이제 1인 1표의 원리가 적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시로 뭔가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주한 조합원들은 이제 거주자 회의를 구성을 해서 정기적으로 좀 만나는 그런 형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보니까 너무 중요해서 그러니까 출자자이자 소유자이자 이용자이고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진 조합원들이 모여서 1인 1표로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이 이제 방식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함께주택협동조합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함께주택협동조합은 어떤 주택을 많이 소유해서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떤 실제 하는 일인 거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돈도 없으면서 땅과 건물을 사서 소유하고 조합원들에게 적정 비용으로 임대를 왜 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주거 안정을 우리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가 만들어줘야 되는 공공성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주택협동조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지향점은 주거 안정과 공공성 강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거 안정과 공공성 강화는 말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건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를 적정 주거 비용을 스스로 책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기간만큼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택을 매입하고 공동의 자산으로 이제 보유를 하는 거고요. 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조합 형태로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협동조합이 뭔지, 그 협동조합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 아래에서 이 함께주택 협동조합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2013년부터 여러 가지 모임들을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추진하려고 하는 이제 분들과 관심자 모임도 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워크숍도 하고 파일럿 사업도 하면서 이제 좀 준비를 하다가 2013년 9월에 협동조합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법인 등기를 10월에 이제 완료를 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사업을 2013년 하반기 때 좀 하게 됐던 것은 그 어쨌든 주택을 매입을 해서 공급을 하면서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매입과 주택 공급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그 토지를 일단은 매입을 해야 되는데 토지 매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자금만으로는 사실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출자금은 당장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집 밑에 돈들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살다가 이사 올 때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땅을 사기 위해서 지금 돈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은행에서 빌려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돈을 그 집의 가치에 따라서 담보 가치에 따라서만 빌려줘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은행은 한 토지 가격의 한 반 정도밖에 아무리 많이 빌려도 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이라고 그 공익적인 활동에 쓰여지는 그런 기금들을 이제 모아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금을 그러니까 기금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는 형태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형태 중에 소셜 하우징 융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막 만들어지던 상황이었고 사회투자기금에 그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이 만들어진 사업에 대한 성과를 또 이제 보셔야 할 테고 그러다 이제 제가 막 검색을 하다 돈 빌려주는 곳 검색을 하다가 사회투자기금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그 뭔가를 추구하던 바가 이제 만나는 지점이 생긴 거죠. 사회투자기금도 어쨌든 사업의 결실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저희는 돈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서로 이게 요즘 말로 케미가 맞았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막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2013년도 하반기에 그런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이제 조합을 만들고 법인 등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토지 매입을 했어요. 2014년 1월에. 그러니까 저 2013년 12월과 2014년 11월은 얼마나 바빴겠어요. 계약하고 땅 보고 그리고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땅을 보고 땅을 사고 하는 일을 해본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토지 공공성이나 주거 공공성 관련한 단체 활동을 했던 일밖에는 없는 거라서 실제 이 실물 경제를 하게 된 거는 이때가 이제 처음인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발을 동동거리고 이제 그랬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주변에 이제 도움으로 조합원들의 이제 협력으로 땅을 이제 매입을 해서 그해 2월에 이제 융자 신청을 하고 융자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융자를 받은 거는 전체 사업비의 70%까지 사회투자기금이 좀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토지 담보 가치 말고 우리가 땅을 사서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공사비까지 전체 총사업비를 이제 100으로 했을 때 그것의 70%까지 빌려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으로 땅을 살 수가 있었어요. 일단.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회투자기금이 갖는 한계가 이제 명확히 있기는 있는데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초기에 공동의 출자로 공동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하나 이제 열어준 게 이 기금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융자를 받고 저희가 이제 입주자 모집을 하는데 함께주택 1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인 가구자들의 공동주택으로 컨셉을 좀 잡았어요. 일단 이제 제가 그 살고 있는 동네에는 이 가족 단위의 가족 단위로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많이 활발히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이사를 가지 않고 이제 그 동네에 계속 머물게 되는데 그러면서 주거 문제를 그 가족 단위의 그룹들은 뭔가 이렇게 뭐 도모하면서 좀 해결을 하는 여러 가지 계기들을 만들고 있지만 저희 동네에는 가족 단위의 그 마을 사람뿐만 아니라 1인 가구자들 청년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뭐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나 교육 활동을 이제 하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런 분들은 보니까 한 2, 3년 활동을 하다가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주거가 이게 안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사를 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멀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을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다양해야지 그 마을도 다양하게 풍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자들의 주거도 한번 같이 해결을 좀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주택을 1인 가구자들의 이제 공동주택으로 시작을 좀 했는데 그게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시기에 막 1인 가구자들의 주거와 뭐 청년 주거와 이런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 가구자들 입주자들 10명을 이제 모집을 해서 또 하나는 저희가 신축을 하지 않고 이제 리모델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거 안정에 대한 실현도 저희들이 큰 이제 지향점이기도 하지만 또 집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이용을 위한 순수한 이제 이용을 위한 그 집보다는 재산 증식을 위한 어떤 투자 가치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집값이라는 것도 그 집값, 그 건물의 상태, 사람들이 이용하는 형태 뭐 이런 거 사실 가격이라는 것은 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매겨져야 되는 건데 집은 보면 그 동네가 상업지역이냐 뭐 주거지역이냐 그리고 이게 5년 후에는 집값이 오를 것이냐 그리고 이 건물은 지어서 올리면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이냐가 기준이 돼서 가격이 책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발생하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지 어쩔지도 모르는 그런 개발 가치를 기준으로 가격이 이제 책정되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은 그 가격으로 팔고 그리고 그 가격을 받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잘 쓸 수 있는 건물을 허물고 신축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고층화되고 이제 밀도가 높아지고 하는 게 또 이제 도시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는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주택들을 만들어서 뭔가 새로운 경각심을 좀 일으키면 좋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주택은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3층짜리의 주택을 이제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단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한 명이에요. 근데 세 가구가 살 수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다세대 주택 빌라와 단독 다가구의 차이는 이제 뭐냐면 아시는 분 계세요? 쉬운데요. 그러니까 단독은 주인이 혼자고요. 빌라는 주인이 뭐 7집이면 7명이고 8집이면 8명. 근데 뭐 내가 2개 갖고 있으면은 뭐 그건 뭐 상관없지만 어쨌든 각 집의 주인이 각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의 특성은 뭔가 이제 공동으로 구입을 하고 공동으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나 땅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주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이걸 사기에는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이제 단독 다가구를 저희가 첫 번째 주택으로 이제 구입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집이 살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담장을 헐고 아래층은 좀 1인 가구자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공동 공간으로 주방, 거실, 욕실을 좀 크게 해서 공동 공간으로 만들고, 그리고 2층, 3층은 원래는 방이 3개씩이었는데요. 방을 하나씩 좀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방은 자기가 혼자서 뭔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뭐 2인이 같이 쓰고 3인이 같이 쓰고 이런 게 아니라 1인 1실로 해서 이제 개인 방 중심으로 2층과 3층은 좀 구성을 했고, 물론 이제 각 층에도 뭐 작지만 어쨌든 모여 앉을 수 있는 공동의 거실이나 주방은 이제 둔 거죠. 예. 그리고 맨 꼭대기 층의 옥상은 세탁실을 둬서 공동으로 빨래를 하고 바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도면인데요. 2층 평면 들어가도 있지만 사실상은 저희는 이제 3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맨 아래층이 한 계단 3칸 정도 내려가는 지층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보통 이제 평수로 안 쓰고 뭐 지압방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저희는 거기를 1층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중간 2층, 맨 꼭대기를 3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3층의 도면인 건데, 네, 그 원래는 여기가 이제 방이 없었어요.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가 주방이었는데요. 저희가 공동 공간을 1층에 크게 만들었으니까 여기에는 방을 만들자라고 해서 방을 이제 4개를 만들었고, 그리고 아래층은 아까 위에 층은 여기가 방이었다면 여기가 좀 트인 경관이 있어서 여기에다 방을 만들고 요 공간을 비워둔 거죠. 그래서 각 층에 이제 작은 공동 공간을 두지만 그 층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층의 사람들도 와서 작게 이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좀 계획을 했고, 맨 아래층은 이렇게 이제 주방 거실을 쓰고요. 요 공간 하나를 좀 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비워놔서 그 동네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모임이나 혹은 또 조합원들 중에서 뭔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비워놨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건물 안에서 뭐 늘 같이 움직이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건물에서 이제 살다 보면 당연히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어떤 긴장 관계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건데, 그것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일단 우선은 잘 풀어야 되겠지만 또 그 자체로 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뭔가 외부에 누군가가 와서 새로운 어떤 바람을 좀 넣어준다거나 새로운 자극을 주게 되면 그런 긴장들이 좀 풀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의 공간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의 사람들도 와서 그 공간을 쓸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좀 남겨두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여기를 비워놓고 마을 사랑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뭐 늘 복잡거리지는 않아요. 네, 요거는 이제 옥상층에 있는 원래 옥탑방이 작게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세탁기를 두고 공동으로 이제 세탁실로 쓰고 있고요. 다행히도 옥탑방이라서 세탁기 동파 위험이 없어요. 그냥 옥상에 세탁기 놔두면 겨울엔 되게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좋은 집을 잘 골라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좀 쓰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공동으로 공간을 쓰는 것의 이점은 주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실제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나 혼자 쓸 수 있는 크기는 한 3평 남짓 하지만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제 쓰느냐에 달려 있기는 하지만, 이 집 같은 경우에는 2층의 작은 공동 공간, 3층의 작은 공동 공간, 1층의 넓은 공동 공간, 옥상층의 세탁실과 여유 공간들, 또 작지만 어쨌든 마당들, 이걸 쓰면 쓸수록 모든 것이 다 나의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3평 남짓의 비용을 내고 그 공간을 쓰지만 사실은 한 27평 정도의 공간을 쓰는 거다.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는 게 이 공간 이용의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일 궁금하신 거는 이제 집이 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 집을 고쳤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게 이제 개인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실을 할 때 안에 책상도 놓고 침대도 놓고 했으면 좋았었는데, 저희가 이 설비, 그러니까 전기, 수도, 가스, 배관을 모두 다 싹 이제 교체를 했어요. 이후에 또 오랜 기간 동안 써야 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돼서 이제 바닥이 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개인 공간 안에 뭔가를 두는 것은 개별 조합원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라고 해서 안에 많이 무언가를 뭐 이렇게 부수적으로 설치하지는 못했고요. 예. 이렇게 이제 개인실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집의 비용도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그러니까 보증금, 저희는 이제 거주 출자금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보증금에 해당하는 거주 출자금은 하나의 방당 1,0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내는 사용료는 한 달에 30만 원. 근데 방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평균치가 이제 30만 원의 월 사용료가 예,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래층에 있는 공동 공간이고요. 그리고 요게 2층과 3층에 있는 각각의 작은 공동 공간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어 있는 여유의 공간인 이제 마을 사랑방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과정들을 저희는 이제 입주자 모집을 먼저 하거든요. 땅만 먼저 이제 샀을 뿐이지 입주자 모집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어떤 방을 몇 개 만들 건지 공동 공간에서는 뭘 할 건지 그래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 조합원들이 직접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모여서 한 서너 달 정도 동안 이 워크숍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 공동 공간에 대한 자기 필요들을 적어서 이제 발표하기도 하는 그런 워크숍을 갖고요. 그리고 공사 워크숍도 저희가 꼭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제 공사 워크숍은 뭐 이걸로 비용을 아끼는 거는 되게 미미하고요. 일단 뭔가 몸을 쓰면서 서로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이제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살다가 어쨌든 뭔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집에 있어서. 근데 그게 그 문제가 되게 사소한 거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뭘 하나만 뭐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데 툭 치기만 하면 되는데 무서워서 이게 뭐 때문인지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출장비 내고 해결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유지 관리보다는 일단 이 집이 어떻게 이제 지어져 있고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 거이고 이런 거를 좀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스스로 유지 관리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희가 이 공사 워크숍을 좀 집어넣어서 이렇게 날을 잡아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마지막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집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응원해 달라고 하는 이런 고사를 이제 좀 지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설명도 하고요, 입주자들이 노래도 하고요, 네, 그리고 서로 덕담도 나누는 이런 이제 오픈하우스 시간을 좀 갖고요. 이렇게 뭔가 이 조합을 꾸려서 조합원들이 주거 안정을 스스로 이제 실현해가는 이런 모습을 하나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사례를 보고 아 뭔가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고 주변에서 이번에는 그 기존의 관계가 이미 있는 분들이 친분이 있는 분들이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한번 주택을 마련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주택 2호 같은 경우에는 그 망원동에 이제 저희가 마련을 하게 되는데 1호는 사실 조합이 의도적으로 기획을 해서 땅을 사고 입주자를 모집을 했다면 2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먼저 하고 싶다라고 이제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신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논의가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떤 집을 원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명확하게 잘 드러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호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일단은 주거비가 안정이 됐으면 좋겠고 살 수 있는 만큼 오래 살 수 있는 집을 좀 갖고 싶다라는 요구들이 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2호는 이제 망원동에 짓게 되는데 아까 리모델링의 의미가 심장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어가려고 계속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집을 찾아봤는데 2호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2인 가구자들이 5집이고 1인 가구가 5명이신 거예요. 같이 이제 입주를 하고 싶은 분들이. 근데 리모델링으로 할 수 있는 건물이 그만큼 크기만한 건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연치 않게 집을 이제 찾아보다가 땅이 하나 있길래 대충 그 사업성을 이제 뽑아봤더니 신축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2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을 좀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분들은 처음부터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워크샵을 통해서 같이 참여해서 설계도를 그리고 시공 일정을 짜고 재정 설계까지 하는 워크샵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철거하기 전에 빈집살이라고 해서요. 그 집에 살았던 어쨌든 그 집을 잘 보살펴 주셨던 집신이 계실 텐데 뭔가 철거 전에 그 집신을 위로해 드리고 우리가 새로 우리와 같이 지내게 될 집신을 이제 맞이하는 뭐 그런 이제 좀 의미로다가 빈집살이라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뭐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고요. 저녁 때 모여서 그냥 같이 뭐 사다가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벽에 이렇게 자기가 이 집이 어땠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이제 낙서 같은 거 하고 이런 행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1호와 달리 2호는 한 단계 좀 나아가서 또 다른 이제 그러니까 1호가 어쨌든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을 좀 열었다면 2호는 또 다른 시도와 성과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이제 그 커뮤니티 그룹이 제안을 해서 진행을 했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1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1인 가구자들이 입주자이다 보니까 이 거주 출자금의 목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주 출자금이 아까 방당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방이 10개니까 1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비, 리모델링 공사비를 다 하면 한 7억 8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6억 8천을 사실은 사투금에서 이제 빌렸다고 사투금 플러스 뭐 알파도 있지만 이제 빌렸다고 한다면 1호에서는 거주 출자금이 한 18% 정도였다면 2호 같은 경우에는 67%가 이 거주 출자금으로 이제 구성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자산을 탄탄하게 좀 먼저 마련을 해서 시작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은 이제 뭐 집을 살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그렇고 내가 쓰는 것만큼만 돈을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택협동조합의 여러 집 중에서 내가 거주하는 집, 내가 이 집의 사이즈에 맞는 돈을 내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2호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이 사는 분들의 관계가 그만큼 소중하고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이제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얼마를 더 출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집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제 거주 출자금을 그 집을 통으로 보고 거주 출자금을 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조합원,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협동조합에서 가장 큰 가치로 생각을 하는 호혜와 협력의 가치를 이제 발현을 해서 하시고 이제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조합원은 임차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형식상. 근데 좀 웃기잖아요. 사실 조합원들이 낸 돈이고 조합원들의 공동의 자산인 건데 어떤 임차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거는 갑과 을의 관계인 거라서 그래서 조금 내용적으로 그 임대차 계약 말고 이 협동조합의 내용을 좀 담을 수 있는 계약 방식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보증금 대신에 이제 저희는 거주 출자금이란 용어를 쓰는 거고 그것에 따른 출자 계약을 한편으로 맺고요. 그다음에 출자금으로 다 하지 못한 2호 같은 경우에는 33%가 되겠죠. 그것은 자기가 내는 월사용료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월사용료는 이제 임대 방식으로 그렇게 계약을 맺는 두 가지의 형태의 계약을 이제 2호는 좀 취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계약은 없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이게 사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된다는 거는 어떤 상황에 갔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갔을 때 최종적으로 그래도 법적인 어떤 보호를 받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사실 조합원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그 권리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협력인 거죠. 그 갈등이 생겼을 때에
나의 이익이나 나의 배당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이해와 필요를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사실 발휘하는 게 협동조합인 거라서 그런 법적인 어떤 불안감이 지금 상태에서는 있지만 앞으로는 좀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게 저희들의 과제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불안함이 있지만 호혜와 협력과 의 가치로 서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출자 계약과 이용 계약을 좀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을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1층부터 5층까지 무언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1층에 뭘 하고 2층은 뭘 하고 이런 이제 설계 워크숍을 하게 되는데요. 뭐 A안도 있고 B안도 있고 그래서 1인 가구자들을 아래층에 둘 거냐 2인 가구자가 아래층에 둘까 그러니까 위가 더 좋을까 아래가 좋을까 뭐 1인 가구와 2인 가구자들 사이에서의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된 거는 맨 아래층은 같이 쓰는 공동 공간을 만들었고요. 2층은 이제 1인 가구자 5명이 쓰는 한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이 5개 있고 주방과 거실을 같이 쓰는 물론 이 아래층에 공동 공간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부터는 2인 가구자들이 한 집씩 그러니까 별도 그러니까 빌라처럼 분리가 된 집인 거죠. 같이 쓰는 집이 아니라 그래서 현관문 다 따로 있고 주방, 거실, 욕실 다 따로 있는 5세대가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신축의 집이 이런 집이고요. 1호 함께주택 1호도 그렇고 2호도 그렇고 1인 가구자들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쓰면은 훨씬 많은 공간을 쓸 수 있지만 그래도 자기만의 공간이 어쨌든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방이 되게 이제 중요한데 방을 크게 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좁게 할 수밖에 없고 되게 압축적으로 컴팩트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와 뭔가 좀 트일 수 있는 나가지는 막 많이 나가서 뭐 뛰어다니거나 넓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트여서 뭔가 이 뚫림이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기 위해서 각 방마다 발코니를 이렇게 뚫어놨어요. 네, 작지만 1인 가구자들의 방은 이제 그런 특성이 좀 있고요. 사진을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1인 가구자들의 방인데요. 그야말로 딱 들어가면 충분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공하시는 분이 이걸 보고 관을 짠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여기 이렇게 열면 수납을 할 수 있고 이불을 깔고 이제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 용품 같은 것들은 여기다가 이제 수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공간이 되게 아늑하고 또 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인 가구자들은 보니까 되게 바빠요. 그래서 밤에 늦게 들어와요. 11시, 12시에 들어오고 또 아침에 되면 막 학원도 가야 되고 막 이래서 일찍 나가세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정도의 규모면 좋지 않을까,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이제 들고요. 그리고 공동 공간이 있고 5명이 쓰기 때문에 욕실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인 가구자들, 그러니까 독립된 2인 가구자들의 이제 집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것은 3층에 2인 가구자 2세대가 있거든요. 근데 설계를 하다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다가 야 집도 좁은데 뭐 주방 많이 쓰지도 않은데 우리 주방을 가운데 두고 그냥 같이 쓸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요. 요게 이제 공동 주방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301호, 302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을 하나 닦고 들어가면 301호, 302호 문이 따로 있고요. 네. 그리고 나와서 이제 필요할 땐 주방에서 이렇게 음식을 하는 그 세대별로 분리가 됐지만 또 이렇게 주방을 공유하는 형태의 방식이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맨 아래층의 공동 공간이고요.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고 이제 집을 만들었는데 이 실제 설계를 하는 워크숍만큼 재정을 어떻게 이제 설계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인 가구 5명, 2인 가구 5집 총 10가구의 대표들이 모여서 재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계획을 좀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총 비용을 얼마를 들일 거냐. 땅값과 뭐 세금은 고정됐으니까 근데 이제 건축비를 얼마를 들일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총 들어간 비용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올 거냐. 우리가 낼 수 있는 출자금은 얼마니까 외부에서 필히 얼마는 빌려야 된다. 뭐 이런 계획들. 그리고 이제 이 빌린 돈은 그러면은 몇 년에 걸쳐서 달달이 얼마씩 갚을 거냐. 이런 계산들을 이 재정 설계 워크샵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작은데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출자금은 내가 낼 수 2호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경우에는 집 사이즈만큼 출자금을 내겠지만 2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플러스 내가 얼마의 여유가 더 있다라고 해서 이제 출자금을 이제 모으게 되고요. 모자라는 돈은 외부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거고 저희는 사회투자기금을 2호에서도 이제 가지고 왔기 때문에 5년 후에 5년 동안 우리가 얼마를 모을 건가 이거를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은 입주자가 다 차 있지만 뭐 언제 어떻게 이사를 가게 될지 몰라서 다른 분을 또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약간씩 이제 비는 기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의 공실률도 이제 반영을 해서 월 우리가 그러면 부담해야 되는 사용료가 얼마일지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린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 그리고 공실이 발생할 거를 대비한 비용들 그리고 세금 그리고 이 집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조합에도 얼마가 또 할당이 돼야지 조합도 늘 옆에서 지켜보고 관리를 지원을 하니까 그 조합에 납부하는 운영비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얼마를 할지를 계산을 하는 건데 필요한 돈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그 비용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점은 우리가 적정 한 달에 낼 수 있는 비용이 얼마이면 적정한 비용일까를 같이 고민을 하면서 월 사용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1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출자금으로 모인 돈이 18% 정도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82%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2호 같은 경우에는 아까 67%였는데 숫자가 좀 바뀌었네요. 67%가 이제 출자금이 되는 거고 나머지 33%가 대출로 이제 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혼자서 주택을 마련을 하면 다들 그 집을 한꺼번에 살 수 있는 돈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이제 빌리는데 그랬을 때 뭐 30년 상환계획, 40년 상환계획 이렇게 이제 세우게 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돈을 빌리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을 길게 두고 상환 계획을 세우지만 여기서 이제 큰 차이점은 개인이 그것을 부담을 했다면 여기에선 공동으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40년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내가 사는 기간만큼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책임을 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조합원이 돼서 입주를 하면 그 사람이 또 그 부담을 이어나가는 그래서 그 부담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게 조합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은행이 뭐 은행에 따라서 이제 다르기는 하겠지만 20년에 걸쳐서 그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주택협동조합은 계속 소유를 할 거기 때문에 40년, 50년에 걸쳐서 원금 상환을 할 수도 있는 계획을 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달달이 내는 월사용료의 부담을 또 맞게 내릴 수 있는 게 협동조합의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1호와 2호를 시도를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뭔가 성과를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정리를 이제 해본 거는 개인의 주거 문제를 공동에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은 이제 개인이 나 혼자의 보증금은 작지만 공동으로 모아서 공동의 주택 자산을 이제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주택은 자본의 논리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나 거주 기간에 있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이 우리 사회의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자체적인 성과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와중에 어쨌든 어려움도 있고 계속해서 보완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이제 협동조합에 있어서 이제 사실
그 물건을 사면 그걸로 그냥 끝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주택협동조합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할수록 우리가 사회에 기여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는 이용료는 우리 주택협동조합으로 치자면 대출원금을 계속 갚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원금이 이제 계속 쌓이는 거고, 그럼으로써 이 사회적인 어떤 주택 자산 이것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되게 이제 그 주택협동조합에서는 이용이 최고의 가치인 거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기여하는 바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앞으로 어쨌든 저희들이 좀 보완해야 될 이제 과제이기도 한데요. 그 이사를 갔을 경우에 이 출자금의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계산을 할 건가 하는 상황들이 이제 몇 년 후면은 오게 되리라는 예측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가 지금 입주를 했을 때 만약 2호 같은 경우에 뭐 1억 5천의 출자금을 내고 월 사용료를 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5년이나 이제 10년이 지난 후에 이사를 가게 될 수밖에 없어서 나간다고 할 때 그 출자금은 1억 5천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반영을 해서 일부 인상을 시켜서 할 건지, 그러면 인상된 분에 대한 그 차액은 개인 조합원이 다 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 일부만 가져가고 일부는 조합에 남길 건지, 뭐 이런 귀속의 문제들, 이런 것과 관련한 이슈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자산을 공동으로 만드는 가치를 이제 지향을 하는데, 그래도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 필요가 충족되어야지 사회적 자산도 쌓이는 거라서 그 개인의 출자금을 어떻게 가치를 계산을 하고 유지를 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요즘에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그러니까 조합을 어떻게 이제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할 건가에 대한 이슈인 건데, 그 출자금이 18%와 67%의 출자금을 우리 스스로 확보를 한 성과도 있지만, 반면에 81%와 33%에 대한 빚에 대한 과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이거를 그 공동으로 그 부담을 나누어서 장기간에 걸쳐서 덜어내기는 하지만, 어쨌든 매해에 잘 유지 운영을 해야 되는 조합의 운영 숙제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거냐? 조합이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집을 공급을 하거나 지금 공급한 주택에서 조합비를 많이 내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또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나의 개인의 주거 비용에 대한 이해와 필요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속 가능한 조합 운영도 좋지만 개인의 주거비의 적정 비용을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균형점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가 저희의 지금 또 두 번째 과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기에 그러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과제를 풀어나가고 어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선 바로 이 협동조합의 결사체적인 면이 이제 발휘가 돼야 되는 거죠. 조합원들이. 예. 그래서 우리 늘 모여서 이런 얘기 듣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또 돌아가서 생각하고 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활동들이 이제 협동조합에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위한 협동조합만이 아니라 그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의 그 역할과 책임이 요구가 되는 것이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협동조합의 지향점과 그리고 주택협동조합이 어떤 조합원들의 공동 출자를 통해서 사회적 부동산을 만들어내는 이런 성과들을 좀 내고 있는데요. 그 늘 이렇게 우리 스스로만 공공성을 확보해서는 또 이게 확장이 안 되잖아요. 원래는 이 공공성이 해야 될 공공성을 만들어야 되는 주체는 또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행정에 여러 가지 또 요구도 합니다. 그래서 그 행정적으로 뭔가 결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행정도 마찬가지로 공공의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전에는 혼자서 그거를 다 했다면 택지 개발하고 건물 해서 다 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땅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공공이 사업을 예전만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LH도 그렇고 SH도 그렇고 개발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사회적 경제 주체들과 결합을 하면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기를 했던 게 사회주택의 형태인 건데 사회주택은 사실 유럽에서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함께주택 1, 2호의 성과를 이어서 좀 이야기했던 사회주택 개념은 약간 좀 다른 게 기존에는 공공이 공급하는 공공주택과 이 민간 건설회사들이 공급했던 민간주택이 있었다면 이것을 이제 각자 하는 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뭐 반반씩 부담을 같이 해서 결합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제3의 공급 방식이 어떤 제3의 대안 그래서 사회주택이라고 이제 이름을 좀 붙여서 제안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그 성과로 어쨌든 서울시가 작년 6월에 사회주택 토지 임대부 방식의 이제 사회주택 사업을 발표를 하고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서울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건물을 조합이 소유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땅 초기에 서울시가 땅을 살 때는 땅값이 비싸니까 땅값이 이제 많이 들어요. 그런데 건축비도 사실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00%의 사업비 안에서 땅값과 건축비가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는 게 토지 임대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면 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건물을 소유하고 건물을 짓는 공사비를 내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0집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10억이 들었으면 1억씩 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근데 이 조합은 30년간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어요. 이 건물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1억을 내고 들어간 조합원이 살다가 다음 이사를 가면서 다음 조합이 또 1억을 내고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1억을 내고 들어가다가 30년째가 됐을 때 이 1억을 내고 들어온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1억은 없어지는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을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마지막 사람도 이 1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달달이 쌓아야 되는 거죠. 월 적립금을.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30년 동안 계속 차감돼서 마지막에 0이 되든지. 그러니까 1억을 내고 들어왔으면 10년 후에는 9천만 가지고 나간다는 방식. 뭐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은 이제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일반 이제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건가 하는 논란들이 요즘에 좀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땅을 보유하면 땅은 물론 서울시가 그 땅을 팔지는 않겠지만 계속 땅값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임대료도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완점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초기에는 막 이런 상황들을 서울시가 충분히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막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땅을 가질게, 네가 건물을 가져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곤 했는데 여러 가지 좀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공급 방식, 사회적 경제 주체와 결합하는 이 사회주택 방식이 지금 이제 시도가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토지 임대 방식에 그런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공동 출자 방식으로 하자라고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출자한 것만큼 권리를 가지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을 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이 땅을 팔아서 뭘 할 것도 아니고 이것은 사회적인 주택의 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거에 따른 자기 권리만 정확하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공동 출자 지분 공유 방식을 제안을 좀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이제 드는 생각은 그 이제 출자금을 통해서 이 사회적 주택 자산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이걸로 모든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이것은 공공성을
확장시켜 내도록 하는 자극으로 사실은 기능을 좀 하는 거라서 여전히 공공의 어떤 그 결합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 협동조합 주택이 어떤 조금 더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계속 제안을 좀 하고 있고 실제 그 이런 협동조합 주택이 가능하게 했던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과 이 토지임대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되게 짧거든요. 사회투자기금도 5년만 빌려주고 바로 전액을 상환해야 되는 거고 토지임대부 같은 경우에도 30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생애주기에서 본다면 30년은 그렇게 긴 게 아니기 때문에 99년 최소 99년의 대출과 토지임대는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함께주택의 성과들을 좀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준비해온 내용이고요. 네, 일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